고종이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관청으로 도망을 가잖아. 아관파천. 러시아 관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목숨을 부지한다고. 그러면서 러시아에 공사를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의 공사가 자기를 지키게끔 그렇게 이제 술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명성하고 안 죽었다. 그년이 살아서 지금 고종의 외교 정책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욕을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고종이 그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했지만,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우기보다 자신의 대한제국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좀 뒤늦은, 그러니까 좀 시대착오적인 개혁정책을 피느라고 고종이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라를 뺏기게 되는 거죠. 대한제국이 뺏기게 되는 과정인데, 그때 95년, 96년도에 여기서 문제가 누구냐. 1884년, 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그건 뭐였냐면 조선의 구식군대하고 일본군한테 훈련받은 시식군대하고 차별을 했어. 왕실에서 임금에 차별을 줬어. 그러니까 구식군대가 난을 일으킨 게 임오군란이야. 그래갖고 명성황후와 일본 군대를 쫓아내자 라고 주장했다가 결국 진압당하고 청나라에게 진압당했던 게 임오군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이 명성황후가 그때는 이제 고종비였죠. 고종의 중전이 이대로 가면 내가 일본 애들이랑 계속 친하게 지내면 지배하기가 어렵겠다. 정치가 어렵겠다. 그래서 일본하고 친한 그 지식인들을 멀리했어. 그러니까 일본하고 친한 이 지식인들이 열받아갖고 일으킨 게 뭐야? 갑신정변이야. 84년. 그 친일파들이 일으킨 게 갑신정변이야. 그래서 친일 지식인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면서 일본이 도와줄 줄로 알고 일으켰는데 일본 놈들이 딱 몸을 사린 거야. 몸을 사리는 바람에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애들 몇 명은 죽고 나머지 중심 인물들이 일본으로 망명을 해요. 일본으로 망명을 했던 놈들이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조선에 와서 그 권력을 잡는 거야. 김홍집 내각 이런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결국은 친일파들이었어. 친일파의 원조야. 갑오경장 시대, 갑오개혁부터 주도했던 놈들이 친일파였어. 그래서 일본의 주장대로 개혁을 그러니까 조선의 통치 구조를 바꿨던 거예요. 통치 구조를 바꾸면서 95년도에 정권을 잡았고, 그때 대부분 애들이 일본으로 망명할 때 유일하게 미국으로 망명했던 사람이 있어. 그게 서재필이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애들이 대부분 일본으로 망명을 했는데 살아남은 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했던 게 서재필이야. 그래서 서재필은 친미 세력의 중심이었고, 서재필은. 그 다음에 친일파의 대거는 갑신정변의 중추 세력은 친일파였던 거지. 그런데 걔네들이 95년도에 친일파가 권력을 잡은 거야. 그래서 95년, 96년, 97년 계속 얘네가 정권을 차지하니까 서재필 세력이 나타나서 그 조선 왕정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만민공동회. 기층으로 들어가서 기층 조직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불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묶어내는 만민공동회라는 걸 열어줘요. 그러면서 독립협회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독립신문이라는 걸 내고 소위 서양식 민주주의 사상을 뿌리면서 국민들을 이제 깨우는 거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친일파들이 너무나 집권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서재필 세력이 치고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이 권력 다툼을 하다가 러시아가 러일전쟁으로 쫓겨나고, 그러면서 일본이 모든 걸 장악하게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1894년 이후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지배한 거야. 1894년 이후 우리나라를 일본 놈들이 쭉 지배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이라면 안 돼. 맞아. 우리가요, 아무 생각 없이 일본 놈 그러잖아. 근데 사실 이게 참 잘못된 말이야. 가령 조센징 하면 나쁜 말인 것처럼 조선 쓰레기들 이런 뜻이잖아, 조센징이. 조선의 저급한 인류 이런 뜻의 조센징이란 말이 있어.
그래서 헬조센 이런 말이 나쁜 말이에요. 근데 소위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암묵적 그러니까 그 습관적으로 일본 놈 그래. 근데 그 일본 놈이라는 표현은 되게 잘못된 거야.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일본 제국주의자들 혹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거죠. 예. 쪽발이라는 표현도 그거는 일본 사람을 하대하는 표현이고, 쪽발이나 떼놈 이런 표현이 일본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천시하는 개념이고, 우리는 정확히 뭐라고 불러야 돼? 일본 제국주의자, 일본 군국주의자 이렇게 불러야 정상인데, 나도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하여간 일본 제국주의자 놈들이 그놈들이 이제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 놈들한테 충성을 맹세한 놈들이 94년부터 조선을 지배했어. 걔네들이 착착착 그 절차를 밟아서 15년 만에 조선을 일본에 바치는 거야. 그래서 을사조약을 가서 말도 안 되는 외교권을 전부 다 일본에 바치고, 대신 지네들은 자기를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그때 일본으로부터 많은 땅을 받아요. 많은 땅과 재산을 받아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농업령. 그래갖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한테 일본식 서류로 작성해서 소유권을 증빙하라 그랬어. 근데 조선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갖고 안 한 거야. 그런 땅 다 뺏겼어. 그러면 그거 전부 친일파 새끼들한테 몰아준 거야. 그리고 1920년 된 산업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선 사람의 민족주의 자본은 찌를 말리는 거야. 허가제를 만들어가지고요. 조선 사람들은 장사를 1912년부터 회사령인가를 만들어서 조선인은 어떤 회사를 세우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민족 자본을 10년 동안 씨를 말려 죽인 다음에 1920년대부터는 산업령이라 그래갖고 신고제로 바꿔. 그런데 그 신고제로 바꿨을 때부터 누구를 양성해?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야. 친일 산업가들은 밀어주고 친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밀어주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거야. 그때 192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산업령 때 회사를 세운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친일 전력이 있다는 누명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1920년대에는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나이를 먹지 않았어. 그리고 1920년대에 회사를 세웠던 놈들, 그런 놈들이 소위 이제 친일 권력으로 돈 이제 허락을 받고 사세를 확대해 간 거죠. 그때 이제 1920년대에 친일 부자들은 그렇게 성장을 했고, 반대로 농민이나 노동자나 백정이나 이런 가장 하층민들은 따로 조직을 만든 거야. 그때 1920년대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쭉 들어와. 사회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소위 농민조직, 농민조합, 노동조합, 그 다음에 백정조합 이런 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에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그 막 사세를 확장하니까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좀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대구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좀 사회주의를 견제하게 돼. 그래서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가 대립하던 시점이 20년대. 그러다가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하나로 합쳐서 그 민족 유일당 운동을 하자라고 주장된 게 1927년도에 신간의 활동. 그래서 신간의 활동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 의거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우리 이제 서민들의 민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했던 게 신간의 활동.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막 사세를 확장해가고 나중에 그 뿌리들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얘기한 건국준비위원회로 또 성장한단 말이야. 그럴 때 일본이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1930년대에 그런 확장하는 사회주의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는 걸 펼쳐요. 그래서 조선을 중국 침략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만주국을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피는 거야. 그럴 때 우리나라를 이제 수탈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42년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의 말, 조선의 역사, 조선의 지리교육을 금지시키고 오로지 일본 말로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를 그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때가 38년도에 준비가 돼서 42년도부터 45년까지 그때 이제 소위 우리나라의 많은 민족주의 학자들이
친일파가 돼.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히 큰 나라인데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을 일본이 쳐들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전향을 해요. 그래서 그때 막 전쟁에 나가라고 글 쓰고 이랬던 사람들 그 친일하라 뭐라 그러나 학도병으로 나아가라 정신대로 나아가라 글 썼던 사람들이 그때 기가 눌려갖고 우리 이제 조선 되찾을 수 없다. 그때 얘네들이 어떻게 설득을 했냐 하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30년대 중반부터 요놈들이 이제 조선의 지식인들을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하면 큰일 났다. 지금 조선 총독부가 미쳤다. 끊어가라는. 조선 총독부가 미쳤다. 이대로 가면 조선 사람을 다 죽일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다닌 거야. 그 얘기를 1930년대 중반부터 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 엄마가 1930년생인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38년인가 그럴 때 돌아가셨대.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일본인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야. 찾아와가지고 설득을 한 거야.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땅이 많고 막 이래가지고 뭐 발언력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한테 와서 일본인들이 설득을 한 거야. 설득을 하면서 큰일 났다. 조선 사람 다 죽이게 생겼다. 총독부가 미쳤다. 그러면서 협조해야 된다. 조선 사람을 피해를 줄이려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와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이야기 그놈들이 왔다 가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막 알았대. 우리 엄마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런 병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그놈들이 다녀간 다음에 밤새 앓고 그랬다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화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놈들이 오면 그런 뻘소리를 해대니까 그 외할머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외할머니가 그 일본 사람들이 찾아오면 안주로 뭐라 그러나 왜 이렇게 우리 명절에 먹는 한과 있잖아. 기름에 튀겨진 한과. 그 한과를 만들 때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그 일본 애들이 한과를 베어 먹으면 독한 술하고 그 한과를 내면 독한 술을 마시고 한과를 베어 먹으면 막 그 고춧가루를 못 먹는다며 일본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랬었대.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야. 근데 이제 많은 민족 지사들이 아니야 그 왜 한과 우리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외간 쫄딱 망한 거야.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완전히 모든 재산 다 뺏기고 쫄딱 망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40년대가 되면서 살아남은 지식인들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한 거예요. 너네가 지금 조선 사람한테 협조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조선 사람 다 죽는다. 그래서 조선의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그때 친일 행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전쟁에 앞장서서 나아가라는 글 쓰고 이랬던 사람들, 이광수 뭐 이런 있잖아. 이광순이 그 다음에 또 누구였지? 황순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글을 써야 됐던 이유가 그거였다고. 조선인을 살려야 된다. 그런 위축감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인들이 넘어가서 그런 짓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글을 썼던 지식인들이 북한에선 다 죽었어. 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그 문인들은 그렇다 해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 근데 민족주의 문학가들을 팔아서 그 사람들이 직접 썼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이름을 팔아가지고 한국 신민화 이런 걸 주장을 막 했었던 거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문인들이 아니야. 유명인이 아니라 그때 뒤에서 남몰래 1920년대부터 사업을 만들어서 1930년대에 일본의 군수밀자 공장을 운영하고 그 공장에 납품해서 돈을 벌고 그놈들이 1945년에 해방된 다음에 미군한테 붙어갖고 친일행적으로 돈을 번 놈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한테 딱 달라붙는 거야. 그러면서 미군에게 막 그 술 대접하고 여자 대주고 그러면서 이 미군들한테 친일파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 새끼들이 그 친일파들을 군인 경찰로 뽑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군인 경찰로 뽑아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정치 경제 그를 친일 정치 경제 활동을 했던 놈들한테 이승만 정당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승만이 그 놈들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친일파가 지배하는 역사가 된 거야. 그 친일 뿌리가 안 끊어졌어요. 친일파의 뿌리가 안 끊어지다가 1960년에 그 4.19 항쟁이 일어나면서 잠깐 그때 친일파의 뿌리를 뽑을 수 있었는데, 그때 소위 그 보수 정당에서 고민을 했던 거야. 보수 민주주의자들이 너무나 극심한 또다시 민족 혼란이 온다. 그래서 망설였지. 그때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박정희가 데리고 들어온 애들이 누구였냐? 일본군 장교 출신. 그래서 왜 백선엽이라는 나는 그 백선엽 잘 몰랐어요. 나는 그 이명박 때인가 박근혜 때 알았어, 백선엽을. 몇 년 전에 알았어. 원래 백선엽이라는 게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누구야,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목숨을 걸고 명예회복을 하려고 애썼던 게 둘이야. 그게 이승만, 백선엽이에요. 이명박 때는 기를 쓰고 이승만을 명예회복을 시키려고 그랬고, 박근혜 때는 기를 쓰고 백선엽을 명예회복 시키려고 그랬어. 그 백선엽이라는 게 누구냐? 알고 보니까 그 만주국에서 박정희 상관이었다는 거 아니야. 박정희를 살려준 그 친일파가 백선엽이었다는. 그러니까 백선엽을 한국 전쟁의 영웅으로 미화해가지고 백선엽의 친일 전과를 지우고 영웅으로 막 다시 부활시키는 거야. 이승만이나 백선엽 같은 놈들을 부활시켜가지고 노리는 게 뭐냐? 결국 박근혜는 목숨 걸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거야. 목숨 걸고 아버지는 영웅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박정희는 역사적으로 독재자로 남아있거든. 우리나라의 역사적 평가가 박정희는 독재자야. 근데 독재를 하다가 미국의 CIA에서 제거당한 사람을 독재자가 아니라 영웅이었다라고, 독재자가 아닌 영웅으로 미화하기 위해서 백선엽의 명예를 회복한 거야. 그걸 억지로 한 거지.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권력은 크게 두 개 흐름이 있다. 뭐냐 하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군부 독재에 협조하면서 형성된 공안 통치 세력, 고문하고 막 죽이고 이런 걸 했던 소위 이 친일파 출신의 군부, 그들이 만든 세력이 있고, 그런데 걔네들이 언제 제거당하냐면 김영삼 때 하나회를 혁파하겠다 이러면서 소위 우리나라 국군의 지도선을 잡고 계속 군부로 컸던, 그러면서 늘 국가 예산의 10%를 반드시 국방비로 지불하게 하고 그 돈의 일부를 띄어먹었던 새끼들, 방산비리의 주범들, 그들이 한 세력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전두환을 돕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전두환의 물건을 걔네들이 다 사준 거 아니야. 전두환의 물건을 비싼 값에 사줘가지고 전두환이 나라에 갚을 돈 대신 갚아준 애들이 그들이야. 그런 방산비리로 돈 벌었던 그 시리즈들이 그렇게 전두환을 아직도 비호하고 있어. 그래서 전두환 중심으로 옛 군부 때 공안 검사, 공안 판사 이런 놈들, 그런 놈들이 한 무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 하면 김영삼 때 새롭게 형성된 자본가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가들은 박정희 전두환까지는 군부 독재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면서 대신 파업하면 구사대를 보내가지고 무찔러버리고 이러면서 이윤 추구를 하는 걸 군부 독재한테 보장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까지는 군부 독재가 대빵하고 경제인들이 돈 갖다 바치는 그런 구조였어. 그런데 김영삼 때 군부의 핵심 라인을 깨버린 거야. 다시 못 만들게. 그러면서 이들이 잠수를 탈 때 그때 얘네들이 급부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소위 대기업들이 그전엔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어. 90년대 초반만 해도요. 90년대 초반에 이건희 재산이 2천억밖에 안 됐어. 지금 몇 조 원이잖아. 그러면 그동안에 10배 이상 재산이 불어난 거야. 이건희 재산이 93년도에 2천억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22년 동안 10배 이상 불어난 거야.
그 시기가 바로 90년대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김영삼이 집권을 한 다음부터 재벌들의 세상이 열린 거야. 김영삼이 대놓고 그랬잖아. 글로벌 시대를 열어야 된다. 세계화, 강간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김영삼이 갖고 들어온 게 신자유주의였고, 신자유주의가 바로 대재벌들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는, 모든 이익을 몰아주는 체제야. 그래서 우리나라 대재벌이 성장한 게 그때예요. 원래 관광천국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왜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어. 발음이 안 돼가지고 강간천국 그래서 온 나라가 뒤집어졌잖아. 알고 보니까 그게 관광천국이었어. 그랬던 그게 김영삼 때.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20년 동안 누가 나라를 지배했냐? 군부가 아니라 재벌이 지배했어. 군부가 아니라 재벌이 이 땅을 지배했고, 김대중,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예요. 김대중, 노무현 때도 실제로 우리 사회에 미디어를 장악한 게 재벌들이었어. 그래서 이 재벌들이 미디어를 통해 김대중을 공격하고 노무현을 공격하면서 우리나라의 실권을 유지했던 거야. 걔네들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4대강 사업이니 방산비리니 수십조 원 나눠 먹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시기에 이명박 때 재산이 5배로 불어. 그만큼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 재벌 출신의 세력, 그래서 재벌 언론과 그 다음에 옛 과거 공안 권력, 그들이 결합된 게 뭘로? 혼인관계로 결합된 게 지금의 땡땡땡 당이다라는 거죠. 예. 그들이 소위 그렇게 형성된 친일파 출신의 군부 공안 세력과 이 친일파 출신의 재벌들이 혼인관계로 결합이 돼서 현재 우리 땅을 지배하고 있는 중심 세력이 된 거야. 이게 우리 권력의 역사예요. 어느 당이라고 난 얘기 안 했어. 어느 당이라고 특별히 딱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길들였냐? 삼성 엑스파일이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삼성이 돈으로, 이 삼성은 어떤 재벌의 상징이야. 재벌들이 돈으로 판사 검사들을 뇌물을 주고 그 자기의 개인 변호사처럼 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무너진 거예요. 사법부를 병들게 한 게 재벌들이야. 그리고 지금의 정치 권력 중에 민주 세력들을 끊임없이 모함하고 끊임없이 짓밟는 게 재벌 미디어 권력이야. 그 재벌 미디어 권력이 내가 볼 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어. SNS 네트워크를 그들이 운영해. 그래서 얘네들이 재벌을 욕하면 즉시 뛰어나가고 막 쌍욕을 해. 얘네들의 요즘의 행동을 가만 보면 박근혜한테 굉장히 쌍욕을 해요. 아주 더럽게 쌍욕을 해. 사실 진짜 우리 민주 세력은 박근혜한테 무슨 연자 안 붙여. 근데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닉네임이 일베스러운 애들인데 박근혜한테 쌍욕을 해. 얘네들이 누구냐? 재벌들이 다루는 네트워크야. 재벌들이 돌리는 네트워크. 그 숫자가 한 5만 원. 5만이야, 5만. 재벌 네트워크에서 굴리는 게 5만 명 정도 되고,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뭐냐? 박근혜한테 쌍욕하면서 재벌을 비판하면 바로 뛰어나와. 그 다음에 세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하거나 복지제도 얘기를 하면 바로 뛰어나와가지고 막 개소리하고 뻘소리를 막 해서 채팅창 망가뜨리고, 그런 애들이 소위 재벌 미디어가 돌리는 네트워크야. 그리고 그러면 박근혜 쪽 네트워크는 없냐? 있어요. 걔네들은 주로 빨갱이 그런 애들 있잖아. 빨갱이 종북 세력 얘기하는 애들. 걔네들은 재벌 네트워크가 아니라 박근혜 쪽 소위 할배 네트워크야.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그 뭐 좀 했던, 얻어먹었던 그 할아버지들이 종북 세력 빨갱이 그러면서 굉장히 촌스러운 트위터하고, 왜 트위터도 딱 보면 좀 교묘하게 물타기 하는 트위터가 있고 대놓고 촌스러운 트위터가 있잖아. 대놓고 촌스러운 트위터가 소위 박정희 전두환 때 뭐 얻어먹었던 할배들, 그들 조직이 움직이는 거야. 반공팔이 하는. 그래서 걔네들의 그쪽 티가 딱 나요. 쓰는 용어나 이런 게 굉장히 촌스럽기 때문에 티가 딱 나. 근데 더 교묘한 건 누구냐면 이쪽 재벌 미디어야. 재벌 미디어 쪽이 굉장히 교묘해요. 얘네들이 마치 우리 편인 척,
우리 편에 대해서요. 날마다 망치 부인의 방송을 내가 볼 때 얘네들 빠짐없이 들어. 내가 볼 때 얘네들은 내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다고 봐. 끊임없이 들으면서 내가 주장하는 내용, 우리 쪽에서 쓰는 댓글의 흐름, 이런 걸 다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지네들의 대응 논리를 만드는 거야. 한 번은 제보가 들어왔어. 어떤 제보였냐면, 그때 이제, 그러니까 2011년? 10년, 11년. 그때였어. 2010년, 11년에. 그러니까 2009년에 그 원세훈이가 네트워크를 굴리기 시작하잖아. 국정원 네트워크를 굴리기 시작했어. 근데 국정원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쓸 줄 아는 단어가 10개밖에 안 썼어, 그때. 전라디언, 홍어, 빨갱이, 간첩, 뭐, 북한 가라, 김정일, 김일성, 뭐 이런 얘기밖에 쓸 줄을 몰랐어. 우리가 맨날 그걸로 비웃었단 말이야. 2009년에. 근데 2010년부터 교묘한 물타기가 생기는 거야. 젊은 애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소위 힙합 디스라는 거를 이용해서 디스전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를 까대는 그런 애들을 딱 쓰더라고. 이거는 그 할아버지들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때부터 보니까 물타기조가 투입이 된 거야. 젊은 애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때 이 정사계 출신들이 많이 협조했던 걸로 알아. 그래서 2010년에 정사계 출신들이랑 이 재벌 권력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물타기가 생겨요. 물타기 글쓰기. 그래갖고 글을 굉장히 교묘하게 쓰면서 마치 우리 편인 척 쓰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결론은 굉장히 허무주의로 끝나. 결론은 허무주의로 끝나고 결론은 양비론이야. 결론은 양비론이고 결론은 허무주의로 끝나는 글을 교묘하게 쓴 애들이 나타난 거야. 그러다가 2010년, 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11년으로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이 오세훈이가 발악을 할 때였어. 오세훈이가 이제 그 무상급식 폐지하겠다는 서명하면서 자충수를 두던 시절이야. 그때 이제 걔네들하고 나하고 완전히 인터넷 전쟁을 할 때였는데 그때 우리 방의 팬이 어느 지방 도시를 내려간 거야. 지방 도시에 학원 강사들인데 전화를 받고 무슨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글을 쓰라는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인터넷에 게시가 되더라는 거야. 그걸 누가 제보를 했어. 이 사람이 지방에 있는 어떤 도시에 놀러 갔는데 그 도시의 어떤 학원 강사들이 그 소위 이제 명문대 출신의 학원 강사들인데 얘네들이 뭐 논술도 가르치고 뭐 이런 애들이야. 그런데 어떤 대응 논리를 그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 만들어낸 논리를 인터넷에 뿌렸던 거야. 그걸 목격을 하고 제보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걔네들 사이에서 내가 거론이 되더라. 그러면서 우리 방에서 걔네들이 준비한 거를 몇 개를 그때 깼대는 거야. 난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한 대여섯 개를 걔네들이 굉장히 공들인 공작인데 그걸 우리 방에서 대응을 해버린 거야. 작전을 실패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그 팀이 그 다음에 안 움직였다 그러더라고. 그 지방의 논술 강사 팀이 중단됐다고 내가 들었어. 물론 11년에 중단된 거고 12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12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그 국정원 조직이 가동된 거죠. 국정원 조직이 민간인 조력자들이랑 같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소위 루리웹이라든가 뭐 오늘의 유머, 일베, DC, 그리고 또 어디였더라? 보배드림, 이런데 주로 활동을 하면서 아고라도 활동하고, 그 트위터, 그래서 이런데 쫙 깔려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개논리, 막장 논리였어. 내가 볼 때 12년 논리는 막장이었고 2010년, 11년까지는 그 물량 공세가 아니라 논쟁이었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사상투쟁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 때는 물량 공세였어. 단순한 물량으로 디립다 쏟아붓기. 그래서 2012년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글이 안 되는 거야. 때로 몰려들어갖고 막 쌍욕을 해버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지. 그게 2012년에 지금 보니까 그때 사이버 사령부가 가동됐다는 거 아니야. 군인들 동원하고 국정원 동원하고 국정원 72명이 약 30-40명의 민간인 조력자들을 동원을 해서 2,800명의 몸뚱이가 국정원 쪽에서만 움직인 게 2,800명 아니야. 2,800명이
50개씩 아이디를 가지고 인터넷 여론을 그 난동을 피웠던 게 2012년부터 2013년 6월. 그러다 2013년 6월에 최동욱이 모든 걸 다 들통을 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정원하고 민간인 조력자가 대놓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게릴라처럼 이제 움직이는 거지. 근데 걔네들이 우리 방은 꼭 봐. 가만 보니까 야당은 우리 방을 매일 보지 않아. 새정치연합에서나 뭐 진보정당에서는 우리 당을 매일 모니터링하지 않아. 그런데 새누리당은 우리 방을 매일 모니터링한대. 내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국회에서 일하는 어떤 후배한테 들었어. 국회에서 일하는 어떤 후배가 저기 새누리당은 누나 방송을 매일 듣는다고. 어떤 애가 자기는 그거 저기 정리하는 게 일이라고 그러더래. 아예 걔네들은 매일매일 내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에 맞게 대응 논리를 짜는 거야.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안 들어. 새정치연합에서는 내 방송을 모니터링하거나 내 방송의 조언을 듣지 않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기고 새정치연합이 지는 것 같아. 그래서 지고 이겨. 내가 이제 새정연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럼 새정연은 안 들어. 새누리는 새정연이 그렇게 움직일 때를 대비해서 선수를 쳐. 가령 지금도 김무성이 그 김무성과 이 미디어 재벌이 새누리당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면 불리하다. 난 그거 재벌 언론이 퍼뜨린 얘기라고 생각해. 재벌 언론이 지금 독일식 명부제를 쫙 퍼뜨리고 있어. 재벌 언론 네트워크에서 소위 재벌 언론 네트워크가 독일식 정당 명부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어. 지금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한 논점을 뒤집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부러 뭐라 그러느냐. 야당 세력을 끌어들이려면 새누리당에 불리하다.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새누리당에 불리하다. CBS 단독 여론조사 결과다. 막 퍼뜨리고 있어. 난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절대 새누리당에 불리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그 뉴스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새누리당에 불리하다.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되면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난 뻥이라고 봐.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 이거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가자고 지금 그 토끼몰이 하는 거야. 야당에서 다양하게 국회의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1단계를 시작했는데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던져가지고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논점을 뛰어넘은 다음에 그걸로 막 지금 토끼몰이를 하고 있는 거야. 정말로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는 게 새누리에게 불리할까요? 오늘 그 얘기가 주제야.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먼저 주장한 게 누구냐면 진보정당이에요. 예. 진보정당에서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주장한 게 2010년부터야. 2010년부터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는 걸 들고 나왔어. 근데 그때는 나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는 게 뭐냐면 지역구를 절반, 그 다음에 그 전국 비례대표를 절반을 뽑는 거래. 나는 지역구 뽑는다는 얘기 그때 못 들었어. 2010년에 정당 투표로 의석수가 결정된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 2010년에 나온 얘기하고 지금 돌고 있는 정당 명부제 얘기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역구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이면 150명은 지역구를 뽑고 지역에서 우리 지역 후보를 뽑는 거야. 지금처럼. 그리고 절반의 숫자를 정당 투표로 뽑는 거야. 그래서 이제 A당, B당, C당이 있을 때 A당이 정당 투표로는 30%를 얻고 B당이 50%를 얻고 C당이 뭐 20%를 얻었다. 그러면 150석을 그 비례대표 의석수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가령 실제로 지역구에선 A당이 더 많이 얻었어. 그런데 2등한 정당은 많이 얻었어. 그러면 2등한 정당, 더 많은 정당 지지율을 얻은 정당에게 의석을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거래. 그게 독일식 정당 명부제래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게
그 공식적인 300명 이외에 플러스해서 더 의석수를 만들어주는 제도, 그게 독일식 정당 명부제래.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 어저께 막 얘기 들려온 게 그 얘기였어.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는 게 뭐냐면 투표를 2장을,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2장이야. 한 장은 후보를 찍고 한 장은 그 정당을 찍는 거야. 그래서 그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55석을 나누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식인데, 일단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그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당이 지지율을 많이 받으면 의석수를 더 늘려주는, 그게 독일식 정당 명부제래요. 예, 이게 어저께까지 파악된 독일식 정당 명부제예요. 자, 그러면 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새누리당에 불리하다 라는 노컷뉴스의 발표를 내가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뻥이기 때문이야. 왜? 지금 우리나라 정당 지지율, 새정치연합이 투표로 얻는 거 27%예요. 그 다음에 진보정당이 다 합쳐야 10%예요. 새누리당이 정당 투표율 40%예요. 수도권에서도 잘 산 동네 55%야. 여러분, 수도권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많아서 새누리 지지율이 낮은 줄 알잖아.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인재근 새정연이야.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야당 지지율은 새누리가,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가 훨씬 높아. 44%, 55% 나와. 이걸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야당 구청장이 생기고 야당 의원이 생기면 당연히 그 지역이 야당 지지율이 높은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 이 서울 수도권에 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정당은 새누리 찍고 사람은 인물 보고 찍는 거야. 새정연 후보,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아무나 못 나오잖아. 검증돼서 경쟁력 있는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는 경쟁력 있는 애들을 찍어주는 거야. 그러나 누구는 정당 투표는 그 새누리당을 찍어주는 거예요. 뭐가 논리 모순이야? 이건 투표 결과로 나와 있는 거야. 투표 결과로 나와 있어. 여러분, 각 지역의 서울 수도권에 정당 지지율 가서 한번 봐봐. 각 투표구별로, 그러니까는 이제 투표소별, 한 동에 투표소가 한 7개 만들어진다고. 7개, 6개에서 8개 사이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각 투표소별로, 특히 33평 이상 아파트 사는 사람은 수도권에서 무조건 새누리당이야. 새누리당 지지율이 무조건 높아. 자, 지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구 대부분이 어디 살아요? 서울 수도권에 살아요. 여기 경기도, 경기 동부, 민노당이 경기 동부연합이라 그러잖아. 경기 동부 지역은 진보정당 지지율이 많을까요? 경기 동부 지역 새누리당의 아성이야. 새누리당 지지율도 높고 새누리 의원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경기 동부 지역. 그러면 야당표는 어디 나오냐면 위성도시. 위성도시에서 야당표가, 경기도 위성도시에서 야당표가 몇 개 나올 뿐이야. 그리고 경기도에 2,500만 중에요. 새누리세가 훨씬 세요. 그러니까 경기도 도지사가 계속 새누리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경기도 인구하고 서울 인구하고 누가 더 많을까요? 서울 인구가 1,000만이야. 1,000만 정도 돼.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야. 아니야. 서울 인구가 1,200만, 경기도가 1,300만. 1,200만에서 1,100만으로 가고 있어, 서울 인구가. 근데 경기도 인구가 1,300만에서 400만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합치면 2,500만이야. 전 국민의 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살아. 서울 수도권에, 서울과 경기도 일대, 서울, 경기, 인천에 2,500만이 살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마창진 합쳐갖고 1,300만이 살아. 1,300만. 경상남북도, 그 다음에 대구, 울산, 마산, 부산 여기 모여 사는 사람이 다 합쳐서 1,300만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3,800만이 서울, 경기하고 부산, 경남에 사는 거야. 영남 지방에 3,800만이.
그리고 나머지 강원도랑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1200만이 흩어져 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인구 비율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인구 비율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 자,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서 경기도, 서울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높아. 경상남북도 새누리당이 최소 60%야. 그런데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면 새누리당이 불리해?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얻을 수 있는 표가 한 20% 된다고 쳐. 호남의 의석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경상도 의석수의 절반이에요. 여러분들은 호남의 국회의원 숫자하고 영남의 국회의원 숫자가 같은 줄 알잖아. 전라남북도 광주의 국회의원 숫자랑 경상남북도 울산, 부산, 마산 국회의원 숫자 같은 줄 알잖아. 호남이 영남의 절반이야. 영남이 2배야, 2배. 지역구에서 일단 2배. 왜? 인구가 적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다 합쳐야 한 500만 나오나 그래. 어디는 경상남북도 살고 있는 1300만이라니까? 모든 사람에게 1인 2표야. 1300만 중에 60%가 새누리당 지지하고 2500만 중에서 50%가 새누리당 지지해. 아니, 내가 볼 때 경기도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서 새누리당 지지율 55% 나와. 3800만 중에 55% 60% 나오는데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새누리당에 불리하다고? 누가 그래? 그거 누가 그래? 나는 그래서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야, 이 새끼들 이거 순 개뻥 아니야.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하면 정당 지지율의 의석수로 나타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다양하게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며 지역주의에 기반하지 않는 소수 정당이 진입하기가 쉽다. 또한 특정 정당이 50% 지지율을 획득하기 어려워. 거대 정당의 개뻥이라고 저게. 우리나라 실정을 모르는 얘기라고. 대한민국에 여러분 독일에는 새누리당이 없어요. 독일로 치면 나치당이 55%의 지지율을 받는다는 건데 말이 아니잖아. 지금 새누리당은 친일 정당이야. 그 정당이 인구 3800만 중에 55% 지지를 받고 있어. 그러니 저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이게 진보 정당이 선거에 대해서 진짜 모른다니까. 독일식 정당 명부제 들고 나온 게 심상정 노회찬이야. 심상정 노회찬이 퍼뜨리는 게 독일식 정당 명부제인데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주장하는데 너무 몰라서 그런다고. 1인 2표제잖아. 그지? 인구의 3800만이 한나라당을 55% 찍어. 1200만 중에 강원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을까요? 야당 지지율이 높을까요? 충청도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이 높을까요? 야당 지지율이 높을까요? 어디서 독일식 정당 명부제? 독일식 정당 명부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순진하거나 요원이거나. 자, 망치부인아, 너 새누리당 지지율은 35%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야당 지지율이 더 세다며. 그래서 야당 지지율 70%가 한 정당인가?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정말 야당이 이기려면 당이 하나여야 돼. 아니면 압도적으로 50% 지지받는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진보 정당 지지율 몇 프로인데? 7%에서 10%잖아. 그 10%도 녹색당, 정의당, 민노당, 당 다 합쳐서잖아. 솔직히 각각 다 나올 거잖아. 새정은 따로 나오고, 진보당 따로 나오고, 정의당 따로 나오고, 녹색당 따로 나오고, 다 따로 나올 거잖아. 그런데 뭐 50%를 얻어? 야당이? 아이고 참. 지금 그거 믿으라는 거야 나한테? 자, 오늘 내용이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인데 여러분들 대다수가 지금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뭔지 모르잖아. 그죠?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뭔지 모르는 거야. 원래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는 게 뭐냐 하면 결론은 자 150석을 비례대표 투표로 뽑는 거야. 정당 투표율로. 그러면 새누리당이
정당 지지율 받는 대로 받고, 새정연이 지지율대로 받고, 진보당, 정의당도 지지율대로 받는 거야. 그러면 진보당, 정의당이 그러면 정당 지지율이 높아야 되잖아. 여러분, 지금 독일식 정당 명부제의 가장 큰 구멍이 뭐냐? 지난번 총선도 정당 지지율로 비례대표 뽑았어.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면 진보정당 진출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님들아. 그래서 결국은 정당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진보정당 지지율이 몇 프로였는데, 통합 진보당이라고 민노당이랑 국참당 다 합쳐서 10%가 나왔잖아. 지금 따로 있는 거 알지? 따로 있잖아. 정의당 따로, 진보당 따로. 왜? 선거 때만 다시 한번 합쳐보게? 에이, 진보당은 지금 빨갱이라고 해산당했는데, 그 진보당더러 너네 종북 세력이잖아 이러면서 나간 게 정의당이잖아. 그런데 뭐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면 갑자기 정의당이 50% 지지를 얻을 것 같아?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새누리당에 불리하다. 새누리당의 자해쇼야. 새누리당의 자해쇼라고. 뭘 잠깐, 내가 뭘 합리화시켰어요? 내가 지금 합리화시켰어요? 내가 뭘 합리화시켰는데? 내가 합리화의 단어 뜻은 아나? 독일식으로 가보셨나요? 독일식으로 가보고 싶어. 독일식으로 가고 싶으니까 새누리당을 일단 없애보라고. 그럼 독일식으로 갈 수 있겠지. 독일엔 새누리당이 없잖아. 독일에는 새누리당이 없잖아. 아니 가서 내 말이 틀렸다라고 반론하고 싶으면 서울 수도권하고 영남의 정당 지지율을 분석해봐. 투표소별로 정당 지지율을 분석해봐. 그리고 그 투표소에 투표인이 얼마인지 한번 보라고. 인구가 많고 인구가 많은 서울 수도권에서 새누리 지지율이 45%에서 55% 나와. 서울에서 45에서 55 나와.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55% 나와. 그럼 2,500만 중에 50%가 새누리당이야. 그 다음으로 많은 영남 1,300만이라니까? 영남의 1,300만 중에 야당이 하나의 야당을 만들면 난 50% 가까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정의당 여러분 새정연이랑 합당하실 마음 있으세요? 없잖아요. 따로 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정의당이 새누리당이나 새정연보다 지지율을 많이 받을 자신이 있다? 무슨 근건데? 뭐가 함부로야? 뭘 함부로 얘기했는데? 논리적으로 얘기했잖아. 내가 선거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선거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게 무슨 함부로 말씀하는 거야? 네가 함부로 듣는 거지. 듣는 귀가 모자란 거지. 예. 독일식 정당 명부제 새누리당에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새누리당이 없으면 돼. 새누리당이 없다면 독일식 정당 명부제 찬성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서울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영남의 1,300만에서 한마디로 국민 중 3,800만 중에 50%가 새누리당 지지한다니까? 호남에서 90% 아니 호남의 100%가 새정연을 지지했을 때 500만 표야. 3,800만에 50%면 몇 프로일까요? 3,800만 표에 50%면 1,900만 표야. 전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고 인구 대비 따져서 호남에서 새정연이 100% 먹어도 500만이야. 근데 서울 수도권하고 이 영남에 50%만 새누리 찍어도 1,900만이라고. 유권자는 그 중에 80%라고 친다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뭐?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면 새누리당에 압도적으로 불리해? 그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거야?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하면 새누리당에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계산을 누가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지금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서울 수도권에서도 새누리가 5, 60%가 나와. 아니 4, 50%가 나와.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60% 가까이 나와. 근데 어떻게 정당 투표를 해가지고 야당이 이긴다는 계산은 어디서 나온 거야? 물론 망치 부인이 주장한 대로 하나의 단일 야당을 만들면 모든 야당이 합쳐지니까 새누리를 이길 수가 있지. 그러나 지금처럼 야당이 분산된 상태에서 투표를 하면, 정당 투표하면 절대 정당 투표로 새누리당 못 이겨요. 자, 지금 내가 독일식 정당 명부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투표하면, 예.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투표하면, 진보 정당이 다수를 얻는다고 어디서 나온 계산이야? 야당이 다수를 얻는다고 어디서 나온 계산이야?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독일식 정당 투표제, 투표 몇 장 안 돼요? 정당 투표 여러 장 한대요? 한 장 합니다. 후보 1명, 정당 1명. 정당 1표. 1인 2표예요. 우리나라 총선은요. 우리나라 총선은 1인 2표예요. 지역 대표 1명, 전국 대표 1명. 우리 이미 그렇게 해왔어. 해왔고, 그 중에 지역 대표 다수를, 3,800만 중에 다수를 새누리당이 먹은 거고, 그래서 나머지 정당에서 아무래도 안 되는 거고, 그나마 강원도도 새누리당이 압승하는 거고, 번번이 야당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구 244개 중에 과반수 이상이 새누리당이 먹은 거고, 전국 비례대표 해가지고 통합 진보당이 먹은 게 10%였잖아. 그때 1인 2표제 정당 투표. 아니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건가? 자, 지금 망치 부인이 얘기하는 논조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망치 부인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난 지금 둘하고 싸우고 있어. 동시에 지금 내가 양팔로 칼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한쪽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새누리당에 불리하다고 얘기하는 언론 재벌에 뻥하고 싸우고 있는 거고, 한쪽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면 진보정당에 유리하다는 진보정당 지지자하고, 내가 지금 양손으로 칼싸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용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문제를 모르는 거야. 우리 조카가 다니는 학교에 어떤 그 반에서, 꼴등반에서 어떤 애가 큰 소리로 질문을 하더래. 선생님, 8번 문제에 답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고 답 있어 라고 얘기하시더래. 네가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답이 없는 거지. 문제를 알면 답을 알아. 그래, 그럼 독일 유학 출신이 한번 얘기해봐봐. 독일 유학 출신이 한번 얘기해봐봐. 독일에 새누리당 같은 정당 있어? 독일 유학 출신들이 한번 얘기해봐봐. 독일에 새누리당 같은 정당 있어? 나치 때부터, 나치 정당부터 세력을 모아서 지금까지 100년 동안 나라를 지배한 그런 정당이 있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정당 있냐고. 독일에는 나치당이 없어. 지금 독일에는 나치 정당이 이미 정권을 차지할 수 없어. 그쵸? 지금 독일의 나치당이 독일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3분의 2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랬잖아. 극과 극은 통한다고. 새누리당은 지금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새누리당에 불리하다는 엄살을 피워서 누구를 띄워주는 거냐? 진보정당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맞아, 유리해라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문제는 뭐냐? 선거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야. 실제로 선거운동을 해본 적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선거판을 잘 모르는 거야. 아마 고작 2012년에 처음 해봤을걸?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 처음 해본 사람들이 많을 거야, 진보정당은. 그러면서 왜 졌지? 왜 통합진보당이 이렇게 표가 적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잖아.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2012년에 멘붕.
어? 2012년 총선 끝나고 나서 유행어가 국민 멘붕이었잖아. 총선 결과에 실망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진보정당 애들이 선거의 생리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 있잖아요. 그 어느 지역의 선거판을 제대로 알고 싶잖아.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부동산 시세를 가봐. 부동산 시세를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비싼 아파트가 모여있는 지역은 거기 60, 70%가 새누리당 세라고 보면 돼. 이건 내가 열 몇 번의 투표소를 분석해서 알아낸 나 이걸 논문 써도 돼. 아주 희한하게도요. 33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새누리 지지율이 높아요.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 강북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야. 도봉 강북 노원에서도 33평 이상 앞에 3자가 들어가잖아. 31평, 32평, 33평만 돼도 새누리당이 지지율이 높아. 그런데 앞이 20평대잖아. 그러면 야당 지지세가 높아. 그게 희한하더라고. 뭐 50평대 이상은 100%라고 봐야 돼. 8, 90%가 새누리당 지지를 한다고 봐야 돼. 8, 90%. 특이하게 한 10% 정도가 야당을 지지해. 그런데 그 야당이 새정연 지지 안 하고 진보당 지지해. 내가 투표소를 분석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물론 나는 이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이 15개 구를 계속 분석하고, 물론 그 중에서도 7개 동을 나는 집중 분석해서 내가 열 몇 개의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역사적으로요. 초반에 그 뭐 90년대에는 야당세가 높았던 지역이 있어. 그런데 그 지역을 하나같이 싹 밀고 거기에 30평대 아파트를 지었네. 삼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같은 원래 그 동네가 따닥따닥 붙어있는 개딱지 같은 판자촌이었어. 그때는 우리 쪽의 우세 지역이었어. 근데 거기를 싹 밀고 대형 아파트를 30평대 이상의 민영 아파트를 딱 넣어버렸어. 한 번도 그들이 이긴 적이 없어. 나는 그거를 계속 본 사람이야. 그렇게 봐온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인구 비율이 그렇게 된 거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손? 우리나라의 인구 비율이 서울 수도권에 2,500만, 그 다음에 영남 지역에 1,300만으로 3,800만이 그렇게 몰려 살고 있는 거 처음 들었고, 정당 지지율이 그렇다라는 거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손. 여러분들 지금 정당 지지율이 지역마다 어떻게 나온지도 잘 모르시고, 인구 비율도 잘 모르시고, 그러면서 지금 독일식 정당 명부제 지지한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막 내 말을 듣고 이해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양쪽의 논리를 동시에 깨느라고 동시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 새누리당이 이제 뻥카를 치는 거야. 독일식 정당 명부제 하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 아무 근거 없는 얘기예요. 아무 근거 없는 얘기야. 그리고 이건 완전 진보당을 띄우기 위한 자해쇼야. 그러면서 이거는 새정연의 존재감을 죽이기 위한, 물론 새정연이 지금 새정연 내부에서 내가 진짜 등신스러워갖고 이 등신 새끼들 진짜 새정연 내부에서 왜 국회의원 수 늘린다고 발표했냐고. 그리고 지금 절반이 전전긍긍하고 있대. 내년 총선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국회의원 수를 왜 늘린다는 발표를 섣불리 했느냐고.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대. 아유, 이 등신들 진짜. 그러니 새정연 지지율이 22%를 못 넘는 거야. 진보정당 지지율이 7, 8%를 못 넘고. 그런데 뭐?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면 새누리당에 불리해? 아니 도대체 무슨 계산이야. 새정연 지지율 22%, 진보당 지지율 최대 8%인데, 정의당 지지율 최대 8%인데 어떻게 계산을 하면 새누리가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반대하는 인간들이 누구냐? 혁신위에서 뭔가 혁신하려고 그러는 거 계속 반대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계속 혁신위를 반대하고, 새정연이 잘해야 된다, 잘하는 거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겠다. 그건 이종걸 발표였어. 내 기억에 이종걸이 발표한 거야. 근데 이종걸이 발표했는데 여론이 막 욕을 하니까, 여론도 아니야, 종편이 욕을 하니까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새정연 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제발 종편 좀 끊으세요. 예? 종편 보면 미쳐요. 종편이 주장하는 게 진실이 아니야. 맨날 종편만 보니까 어차피 표를 주지도 않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보는 방송을 보니까 70%의 국민을 놓치는 거야. 릴렉스. 자, 릴렉스. 야당의 단일화? 내가 언제 단일화라 그랬어. 이미 단일화 포기했잖아. 나는 어차피 이 꼬라지로 무슨 단일화를 해. 그렇죠. 코데코 동그라미. 예,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새누리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렇죠. 김 여사님 동그라미. 예,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새누리당에 불리하다는 주장은 개뻥이다. 지역별 정당 투표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소리다. 물론 새누리당이 불리한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 야당이 다 합쳐서 하나의 야당에게 투표할 때, 그땐 65대 35 싸움으로 야당이 유리해. 그러나 지금처럼 새정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다 분리되어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새누리당에 유리한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보니까 몇 명 못 맞추네. 몇 명 못 맞추네. 우리나라처럼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이 유리한 구도에서, 지금 구도에서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도 절대 진보 정당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할게요. 독일식 정당 명부제도 뭔지 모르고 오늘 망치 부인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에게 새누리당이 불리하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내용도 모르겠다는 사람 손. 솔직하게. 그래야 내가 더 보충 설명을 하지.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망치 부인이 왜 화난지도 모르겠고, 왜 그게 새누리당에 불리한지도 모르겠다는 사람 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 아니에요. 이게 딴짓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방 시청자들의 상태가, 오늘 독일식 정당 명부제란 말 처음 설명 들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게 왜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고 왜 야당에게 불리한지 모르는 거야. 처음 들은 사람은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때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할게요. 독일,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자기네 내부 극비 문서를 흘렸어, 언론에. 그 극비 문서 내용이 뭐냐 하면,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면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야 된다. 라는 내부 문건이 바깥으로 흘러나왔어. 누군가 그거를 빼돌려서 뿌렸다는 얘기겠지? 그걸 믿으면 등신 1차. 예. 일부러 뿌린 거죠. 마치 자기네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뿌린 거야. 그걸 진보 언론이 냉큼 업어다가 단독으로 뿌렸어. 그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하면 새누리당에 불리하다! 그러면서 특종 보도까지 했지. 그러자 진보 정당 지지자들이 거봐, 아싸! 신나가지고 막 박수를 친 거야. 자, 그런데 정말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새누리당에게 불리할까요?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는 게 뭐냐 하면, 국민 1인이 1인 2표제를 하는 거야. 각 지역의 후보에게 표를 한 장 던지고, 또 하나는 정당 투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게 독일식 정당 명부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하면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새누리당이 지금 뿌린 자료야.
그렇게 얘기하려면 지금 지난 2012년에도 우리는 국민 1인 2표였어요. 투표해본 사람은 알아. 투표해봤지? 한 사람은 사람 이름, 한 사람은 정당. 투표해봤죠? 투표 안 한 사람 몰라? 근데 그 투표는 60 몇 프로밖에 투표를 안 해서 60 몇 프로밖에 모르는 일이야. 60 몇 프로의 국민이 투표를 했어. 그래서 정당 지지율대로 비례대표를 나눈 거야. 만약 새누리당의 주장이 맞다면 지난 2012년의 정당 투표에서 전국 비례대표에 야당이 많아야 되잖아. 그지? 지금 한번 숫자 봐봐. 지금 전국 비례대표에서 그 진보 정당에게 유리하다. 진짜 유리해요? 지난번에 진보 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몇 프로였어? 정당 지지율이 10%인가 그랬잖아. 그것도 통합진보당이라고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노동당하고 정의당하고 다 합쳐갖고 얻어낸 게 10%였어.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떨어져 있잖아. 어? 내 말이 맞지? 지난번에 새정연 지지율이 27%가 나왔을 거야. 골고루 보통 27%. 그 다음에 이 진보정당 지지율이 전국 다 합쳐갖고 그 통합진보당이 10%인가 얻었을 거고. 그치? 그걸로 비례대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 통합진보당 의원이 다 합쳐서 10명이었나? 그런데 통진당 저기 해산되면서 그 5개인가 의석이 날아간 거 아니야. 그죠? 정당 투표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의 주장이 맞으려면 지난 2012년에도 우리가 정당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정당 투표에서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야 돼. 그런데 새누리가 제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이 새정연이었고 그 다음에 진보정당이었어. 그래서 지금 국회의 과반수 이상이 새누리당인 거야. 비례대표도 새누리당이 많아. 맞지? 독일식 새누리당은 유리하고 독일식은 새누리당 유리하고 야당이 통합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거 아닌가요? 지금 통합야당을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완전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아셨네요. 그거 맞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구도에서, 지금 이 야권 구도에서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면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건 나는 갈뻥이라고 보고, 도리어 지금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해도요,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지금처럼 유지돼요. 국회의원 수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숫자를 새누리당이 가져갈 거라고 나는 봐. 왜냐하면 지금 야권 세력은 야당에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투표 안 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 내년 야당 지지자들이 단일 야당으로 뭔가 좀 대한정당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야당 지지율이 투표 안 할 가능성이 더 커. 그러면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은 만약에 내년에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가잖아. 국회 3분의 2가 새누리당 되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래.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닐까. 순진한 야권 지지자들 흔들어가지고 저러는 거 아닐까. 그럼 야권이 왜 합치지를 못하냐. 우리 김근태 의장님이 1987년부터 주장한 게 민주세력 대연합이었어. 민주대연합론. 민주세력이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게 김근태 의원의 주장이었어. 그게 절대적 명분이었지.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어. 그게 왜냐?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이권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이야. 충성해야 밥 얻어먹어. 그러니까 이탈표가 없어. 그런데 야당은 각자 개인 플레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누구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뜻이 내 자발적인 의사로 하다 보니까 의견이 다르면 굳이 협조하지 않는 거야. 그게 이 진보 세력의 특징이에요. 자유롭고 개별적이고 그러니까 뭉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 그럼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진짜 본론은 뭐냐 하면 소선거구 제도야.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인 이유는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제 그 얘기를 빼먹었더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선거구 제도를 하고 있어요. 소선거구 제도가 뭐냐 하면 지역을 전부 다 쪼개서 한 동네에서 한 명만 뽑는 거야. 그게 소선거구 제도야.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 후보들이 얻는 표수가 보통 득표율이 그 전체 주민의 35%밖에 못 얻어. 그런데 투표율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의 지지율을 받고 당선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지역에 투표하지 않는 30%는 왜 투표하지 않느냐? 야당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투표를 안 하거나 야권표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투표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새누리당 35%, 그 다음에 야당표가 35%인데 뭐 2번, 3번, 2번하고 몇 번으로 갈라져서 표를 갈라먹기 때문에 언제나 1번이 당선되는 거야. 이 구도를 알아야 돼요. 요거 모르는 사람들 많지. 이거 모르면서 왠지 독일식 정당 명부제 편들어야 있어 보이는 거 맞지? 왠지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얘기해야 좀 많이 지식인처럼 보이니까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유리하다 막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투표구의 문제는 뭐냐면 소선거구제의 문제야. 한 지역에서 한 명만 뽑는 거. 그래서 실제로 바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가령 지금 도봉, 노원, 강북 이 세 구를 하나로 묶는 거야. 그러면 도봉에 2명, 노원에 3명, 강북에 3명인가 될 거야. 그러면 다 합쳐서 국회의원 후보가 8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8개의 국회 의석수를 놓고 각 정당이 후보들을 쫙 공개하는 거야. 그 지역 후보들을. 그게 이제 중선거구 제도야. 그러면 그 8개 투표소에 다 내면 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5개 정도씩밖에 못 낸다고.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 6개나 5개밖에 못 내. 그러면 6명이나 5명 후보들이 각 지역에서 표를 긁어 모아가지고 당선이 돼야 되는 거야. 자리는 8개인데. 그럼 나머지 2개를 그 지역의 진보정당 애들이 3개 지역구에서 다 모이면 적어도 1명 정도를 당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선거구제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중선거구제라면 무조건 진보정당이 당선되냐? 아니었어. 어떤 식이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구의원 제도가 일종의 변형된 중선거구 제도예요. 옛날에는 세개동에서 3명의 구의원을 뽑았어. 그런데 이제 세개동을 다 합쳐서 후보를 2명씩 내는 거야. 새누리당도 2명, 새정연도 2명, 뭐 민노당은 보통 1명 이렇게 내요. 그랬을 때 자리는 3개인데 2명씩만 내는 거야. 왜냐하면 표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게 구의원 제도야. 그러니까 만약에 3명 뽑는 데면 2명 내고 만약에 뭐 2명 뽑는 데면 1명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에 표를 모아가지고 한 사람 이제 자기네 압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당선시키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이 창 145동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원래대로라면 이 야권 지지율이 지난 2014년에 야권 세월호 사건 속에서 저기를 했어. 지방선거를 했어. 그러면 새누리당이 2명, 새정연 2명, 통진 진보당 1명 나왔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월호라는 참사를 겪은 와중에 지방선거를 했어. 구의원을 3명 뽑아. 그럼 당연히 야당 2명, 여당 1명일 것 같잖아. 그죠?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새누리당 2명, 새정연 1명. 새누리당 2명, 새정연 1명. 왜? 새정연의 2번째 후보하고 2등 후보하고 그 민노당 후보하고 표 갈라먹어가지고 우리가 민노당 후보한테 통진당 후보한테 우리 당으로 출마해달라고 그랬어. 자기네 당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새정연이 제2정당인데 후보를 1명만 낼 수 없잖아. 그리고 거기서 구의원 준비한 사람이 자기는 구의원 자기 꼭 나가야 되겠다. 2명 나갔어.
야당표 3개, 여당표 2개. 그래서 새누리당 2명, 새정연 1명 당선. 결론은 뭐냐? 내가 왜 모든 야당이 합쳐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나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배우지 말고 독일식 야당 연합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 독일은 매번 집권하기 위해서 야당들이 선거 때마다 뭉치는 걸로 알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지금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주장하면서 그게 진보 정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분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독일식 정당 명부제도 새누리당이 살아있으면 소용없어. 말짱황이야.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독일식 연합 정치 좀 배우라고. 야당 연합, 정당 연합 좀 배우라고. 지금처럼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따로 떨어져서 나가면 언제나 승리는 새누리당 거야. 자, 오늘 이야기는 뭐 이 정도 할게요. 뭐 하나 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메르스 사실상 종식 장난하냐? 자, 이 사실상 종식이란 말은요, 공식적 종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퇴원하고 28일 뒤가 공식적 종료이기 때문에 공식적 종식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사실상 종식이라는 꼼수를 피는 거야. 그러면서 이 그 장사 안 되고 이런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려고 지금 뺑개질 치고 있는 거야. 자, 그래, 어쨌거나 사실상이든 공식상이든 종식이 됐으니까 국민 36명을 죽인 메르스 초기 대응을 개판으로 한 새끼들 책임을 져야지?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됐다고 선언을 했으니 국민 36명을 죄 없이 죽인 초기 대응을 개판으로 했던 그 관련자들이 책임져야지. 그지? 메르스 책임자 공식적으로 책임져라. 그게 내가 주장하는 바예요. 자, 여러분, 오늘 솔직히 괜찮아요. 블랙 안 걸게요.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되게 좋은 걸로 알았고, 오늘 망치 부인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해서 좀 놀라신 분 손. 본인들이 바깥에서 주워 들은 바에 의하면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망치 부인이 되게 안 좋게 설명해갖고 놀란 사람 손.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망치 부인이 나쁘게 설명해서 놀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됐고요. 예, 그 다음, 그러면 망치 부인의 설명을 듣고, 예, 자기의 생각이 바뀐 사람 손.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답인 줄 알았는데 망치 부인의 설명을 듣고, 잠깐만요, 한번 얼릴게요. 예, 얼릴게요. 왜냐면 투표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하면 야당에게 유리한 걸 알고 있었는데 망치 부인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생각이 바뀐 사람. 원래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옳다,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망치 부인 설명을 듣고 보니까 결코 야당에게 유리한 구도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사람만 손. 예. 투표율 100%는 나발. 누가 투표를 100%가 해. 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우리 버블닷컴이 난 독일식이 좋다고 생각함. 그래, 그러면 독일식이 좋은 이유를 지금부터 길게 설명해봐. 그 서울 수도권의 새누리당 지지율과 진보정당의 지지율을 전부 다 정당 지지율을 분석해가지고 네가 비교 분석을 해서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걸 증명해봐. 그럼 내가 내일 그걸 읽어보고 너 말이 옳다면 내가 의견을 내일 바꿔줄게. 그래, 한번 해봐. 일단 던져놓고 우기기. 던져놓고 증거들. 나는 지금 내가 우리 지역의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잖아. 근데 뭘 던져놓고 증거대래야. 너는 네 주장에
저런 식의 전술은 너무하대.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무리한 과제를 줬다. 그래. 아이, 네가 독일식이 좋은 데라고 얘기할 때 알아봤어야 됐어. 네가 독일식이 좋은 데라고 얘기할 때 알아봤어야 됐어. 아니, 난 혹시 네가 진짜 알고 그런 줄 알았지. 네가 알고 좋다고 그런 줄 알고 너한테 너무 무리한 과제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 2012년의 투표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각 지역별 정당 투표율이,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나. 특히 서울 수도권, 서울하고 수도권의 투표인수, 투표자 수,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 그 다음에 영호남의 투표권자 수, 그 다음에 각 지역별 투표권자 수를 전부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투표율을 계산해. 그리고 지난 2012년에 정당 지지율을 계산해. 그래서 정말로 정당 투표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야당에게 정말 유리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그렇게 늘렸을 때 정말 유리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지금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설명한 사람이요. 어떤 설명을 했냐 하면 A당이, 그러니까 가령 이제 새누리당이 30%, 근데 B당이 50%, C당이 20% 이런 설명을 했어. 기본적으로 이런 정당 지지율은 안 나옵니다. 정당 지지율은 무조건 새누리당이 높게 나오지 야당이 높게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분열된 야당이, 쪼개진 야당이 절대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아요. 예. 지난 19대 총선 정당 투표 새누리당 42.8, 자유선진당 3.2, 새정치민주연합 36.5, 통합진보당 10.3. 그 통합진보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치면 46.8로 유리하죠. 그러나 새누리당이 42.8, 새정치민주연합이 36.5, 통합진보당이 10.3인데요. 이거를요, 인구 대비로 다시 분석해 봐야 돼. 서울 수도권, 영호남 3,800만이야. 3,800만에 42.8%. 그리고 영호남에서는, 지금 호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아. 더 높잖아. 저거 지금 평균 낸 거거든요. 지역별 투표율을 지금 평균 낸 거야. 절대 야당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가서 지역별 인구수를 대보시고, 예, 그 지역별 투표율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절대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야당에게 유리하지 않다. 지금 지역구를 소선거구 제도로 하고 있는 하에서는요, 지역구가 소선거구 제도인 하에서는 새누리당이 무조건 유리해요. 새누리당이 무조건 유리해.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선거 결과 한나라당이 43.4%의 득표를 했지만 지역구 53.5%의 의석수를 확보했음. 결국 다수대표제가 비례성을, 근데 2008년하고 이거 좀 다른 내용. 그러니까 당연히 2008년에는요 새누리당이 과반수 넘어서 176석을 차지했잖아요. 예, 176석이었고 2012년 선거하고 비교해야 돼. 2012년. 왜냐하면 2008년 지역 국회의원 투표율이 40%대도 있었어. 2008년에는 국회의원 투표율이 50%대였어. 50%대. 2012년이 60%대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많은 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고요. 좌우간 계산해 보세요. 내 말이 맞았나 틀렸나.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투표율을 비교해 보니까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나요? 새정치연합이 36점 몇 프로다. 저거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서 저렇게 나온 거야. 실제로 해보면 특히 여기 우리 도봉구가 야권 지지세가 높은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 도봉구 창동에서도 145동 새누리당이 높게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망치 부인이 잘못 얘기하고 있다는 우리 포구사랑님, 우리 포구사랑님이 지금부터 어떤 부분이 정확히 잘못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저의 주장이 잘못됐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그 수정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설명할 기회 드릴게요. 우리 포구사랑님이 제가 잘못 얘기한 부분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니까. 나는 내가 솔직히 100% 맞다고 생각 안 해. 내 경험상 틀리다는 거지. 정말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옳다라고 주장한 사람들한테 논리적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 다수대표제 비율을 줄이고 비례대표제 비율을 늘려야 한다. 다수대표제는 그거 지역구 말하는 거죠? 지역구 말하는 거. 다수대표제가 뭐예요? 즉 소선거구 말하는 거죠? 예. 자, 우리 포구사랑님 어디 갔어? 2012년 기준으로는 새누리가 불리했고 지금은 새누리가 불리하지 않아. 너 때문에 내가 미쳐 너 때문에 너와 친구만 아니면 그냥 확 한 대 쥐어. 그게 주장하시는 바예요? 내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2012년에는 새누리당에 불리했고 지금은 새누리당에 불리하지 않음. 그때나 이때나 새누리당에 불리하지 않았어요. 예, 그때나 이때나 새누리당에 불리하지 않았고 2012년에는 진보당에게 좀 더 유리했죠. 내가 볼 때 이번 선거에서는 10%도 안 나와.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 지지율 10%도 안 나와요. 최대치 끌어올리면 8%일 거야. 내가 볼 때 그래. 뭐 나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다른 의견을 얘기한 줄 알았더니 결론은 같은 얘기야. 새누리당에 불리하지 않다. 예. 자, 물론 내가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 틀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저의 주장에 논리적인 허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저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장과 더불어서 토론을 해서 우리가 답을 찾길 바래. 시간이 없어 우리. 정말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야당에 뭔가 수를 내야 돼. 그 수를 내지 않으면 내년 공멸이야. 그러면 30년 독재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 어떤 수든 의견이 차이가 있더라도요, 그 차이를 우리가 맞춰가야 돼요.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고 일단 합의된 최소한의 지점에서 출발해서 나머지 차이를 좁혀가는 노력을 지금 해야 될 때야. 나라도 한번 해보려고. 의견이 달라도 한번 노력해보자고. 그래서 지금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에 유리한 이 구도, 이거를 내년엔 좀 바꿔보자는 거야. 지금 상황으로 가면요, 내년에도 새누리당이 기본 170석은 먹어요. 기본 170석 먹어, 내년에. 야당이 최대한 먹는 게 130인데, 그 130도요, 무소속이 먹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년 선거는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야. 그런데 진보정당에게 유리하다? 그건 무슨 개소리야. 지금 상황 매우 심각해. 나는 130석만 마지노선으로 얻어도 나는 다행이라고 봐. 근데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가면 내년에 야당이 100석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것저것 다 합쳐서 지들 멋대로 개헌하는 개헌 정족수 200석을 얻는 거야. 우리 끝난다는 얘기야. 우리의 개헌 저지선이 110에서 120석이야. 왜냐하면 110석에서 120석만 얻어도요, 몇 명 의석수 날려버리면 쟤네들이 야당 의원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당선 무효시켜버리는 거야. 5개에서 10개. 그러면 전체 의석수 줄어들어. 3분의 2, 지네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 그럼 자기네가 가만히 있어도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런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30석은 개헌 못할 선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려있지.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 방송하기도 싫고. 내가 7월이 가기 전에 모든 팟캐스트 하나로 뭉쳐서 야권을 하나로 뭉쳐볼 방법을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누군가에게 했어. 그런데 다른 팟캐스트들이 다 거절했나봐. 개표 부정이나 주장하면서
모든 팟캐스트들이 합치는 걸 부정했나봐. 또 한 번 좌절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는 안 해. 내가 옛날에는 내가 주장해도 안 되면 막 포기하고 그랬어. 근데 이제는 막 방송 접고 그런 짓은 안 해.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언젠간 듣겠지 뭐.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계속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 콩나물 쑥 자라있잖아. 또 바위에 물 떨어지듯이 지금은 물방울이 산산이 흩어지지만 언젠간 바위에 구멍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계속 떠들 거야. 모든 야권 세력 하나로 뭉쳐서 야당 후보 단일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 내년 죽는다. 독일식 정당 명부제 지랄하지 마라. 소선거구제와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야당이 이렇게 쪼개진 상태에서 나가면 독일식 정당 명부제 해봤자 절대 진보 정당에게 유리하지 않다. 새누리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신 차리자. 제발 하나로 뭉치자. 뭐 너네가 안 뭉쳐서 또 내년부터 30년 독재가 시작되면 나는 옛날에 독재 때 태어나가지고 박정희 치하 11년, 전두환 치하 8년, 노태우 5년 살아봤어. 내 인생 25년을 그 군부 독재 세력과 함께 살아봤기 때문에 까짓거 지금부터 25년 산다는 거 두렵지 않아. 난 살 수 있는데 니네 살 수 있겠니? 못 살잖아.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는 거지.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볼만하셨나요?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후원해주셨는데 이름도 안 불러주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별풍선을 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스티커와 초콜릿을 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억지로 안 그런 척. 왜? 별풍선 못 쏘는 가난한 벗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참은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원해주신 시청자님들보다 추천해주신 2621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각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통행국님, 참사장님, 여비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무것도 해드리는 거 없는데 어떤 방은 막 돈 주고 그런 거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올릴 줄도 모르고 오로지 이분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올리시는데 여러분들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이분들이 올려주신 영상이나 녹음 파일 보시면 꼭 고맙다라는 응원의 한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단 점수 좀 주시고요. 자,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고 싶은 망치부인입니다. 뭔 꿈이 그래! 제 중학교 2학년 때 꿈인데요. 그때는 그게 제일 쉬운 꿈인 줄 알았어요. 어려운 꿈 꾸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꿈꾸미였는데 씨발 나이가 들수록 너무 어려운 꿈인 걸 알게 됐어요. 이 어려운 꿈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유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쉬운 길, 편한 길보다는 갈만한 길보다는 가야 할 길로 가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택도 없는 꿈으로 보이지만 500년 전에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갖지 않았다면 지금 비행기는 없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그게 되겠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응답하기 시작한대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1분만 같은 꿈을 꾸어봅시다. 제발 대한민국 야당 모두 합쳐서 내년 총선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씨발.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고 저는 씨발하고 죄송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